예, 반갑습니다. 예, 2016년 새해 첫 주 그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앞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제가 소개도 할 것이고 또 뭐 많은 얘기, 뭐 관세에 관련된 얘기 쉬는 시간에 나눌 테니까 뭐 다른 얘기는 제가 따로 우리 공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드리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6도 새해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이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분들보다는 혹시 제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 유튜브라든가? 들어보신 분? 전혀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시면요, 조회수가 높아요. 네, 조회수가 높고 들어보시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조금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페셜리스트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지? 전문가. 그런데 그냥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 슈프림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 대한민국에서 무역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관세사가 최고거든요. 으뜸이거든요.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은 좀 그래요. 고시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남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자기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냥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성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 중국의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개인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기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이유가 이런 생각이셔야 돼요. 무조건 슈프림 스페셜리스트가 된다. 내가 관세사를 취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세사를 취득하고 나서도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저도 매일 배우거든요. 업무가 매일매일 다양해요. 오전이나 오후에 있던 업무가 다 다르고 매일의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취득한 지가 2003년도에 합격했기 때문에 십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FTA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또 한중 FTA도 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운다라는 자세. 그래서 슈프림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OT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효율적인 대비를 하셔야 돼요. 효율성. 이 효율성이 빠지면 고시에서는 필패해요. 제가 효율성이 어떤 건지는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시점이 시험이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막판 스퍼트를 해서 그리고 전범위 전 영역에 걸친 최선의 최상의 완벽한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압축 정리가 필요해요. 제가 수업 때 계속 말씀드리는 압축적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공부한 건지 안 한 건지 답을 제대로 도출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안점으로 잡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모였다. 남과는 다르다. 내 가치와 가능성이 정말 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시험 한 달 가까이 다가오면 두려워요. 아, 내가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 시험장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가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문제풀이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처음 하신 분도 저는 합격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실 수 있어요, 이분도. 3개월이면 넉넉하거든요, 사실. 지금 인강에 녹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확신하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3개월이면 1차는 무난하게 해요. 2차를 고려 안 하신다면. 그 정도로 넉넉한 시간이에요. 회계학까지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우리가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압축 정리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그런 마음의 정비도 좀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개념 강의 때 제가 일본 사람은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시사경제지에서 읽었는데 이나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본 교세라라는 회사에 매출 50조 되는 회사의 대표예요. 근데 이 사람이 65세 되는 나이에 그 회사에서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요. 특이하죠?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돼요. 특이한 케이스죠? 엄청난 회사의 오너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0년이죠. 그로부터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의 총리가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승려를 찾아가요. 이나모리 가주오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요. 제발 부탁 좀 들어달라고. 총리가 중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런 부탁을 하죠. 그 당시에 34조의 적자로 이제 추락한 일본항공 잘이 있어요. 그 잘을 좀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다모리 가주오는 자기가 이제 중신분이니까 자꾸 거부를 하죠. 아, 못한다. 근데 너무 사정을 하니까 받아들여요. 그때 나이가 78세예요. 이다모리 가주오가. 그리고서 8개월 만에 잘을 흑자로 돌려놔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이후 2년 연속 일본항공 잘을 최고 매출로 끌어올려요. 8개월 만에. 대단하죠. 그리고 잘의 부활의 마지막 퍼즐인데 그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상장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재상장 결정이 나요. 그때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잘의 재상장.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냐고. 해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두 가지만 생각한다. 첫 번째, 몰입. 여러분은 남은 시간 동안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3개월 동안. 근데 이 몰입이 그냥 몰입, 그냥 말로는 몰입. 아, 집중보다 조금 더 강한 강도의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내 몸에 피 대신 그 생각이 흐르게 하라. 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보고 한 대 빵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두 번째,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무조건 된다. 3개월 남았는데 오늘 처음 무역 영어를 보세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이건 내 개인의 문제니까. 내가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잘이라는 건 어떤 한 회사라는 건 그것도 34조의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라는 건 1인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전환시켰잖아요. 그죠? 재상장시키고.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남아있는 공부가 어떻게 보면 한결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몰입하고 긍정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제가 옛날에는 되게 못생겼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 잘생겼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양치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생겼을까? 양치를 하면서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전환했어요. 잘생겼다. 아,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매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 계신 분은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환불하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동차도 가능할 수 있다. 왜? 이런 생각만 가지면. 내 온몸에 관세사의 피가 흐르게 하면 돼요. 공부의 피가 흐르게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어떠한 잡념도 갖지 않고 하시면 돼요. 그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제가 뭐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고.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비록 일본 사람이었지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패배의식에 쌓여있는 게 가끔 있어요. 내가 만난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은 다 당당해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남은 3개월 동안은. 아셨죠? 네, 그렇게 한번 하세요. 첫째, SS 된다.
슈프림 스페셜리스트가 된다. 두 번째 방법은 효율성과 압축적 정리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나? 몰입과 긍정의 사고다. 이것만 됐으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2차까지. 수석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아셨죠? 네. 왜 웃으세요?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요, 지금 또 옆에서 개념 정리를 수업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분들이. 무역영어든 뭐 다른 여타 과목이든. 그분들도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왔어요. 지금.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전화하시라고. 카톡 보내시라고.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따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인각이니까 알려드리지 못하고 지금은. 그러면은 저장해 놓으셨다가 혹시 모르는 것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 주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역영어라는 건요, 이제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무역 실무적 개념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전무한 상태에서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각종 협약이나 규칙들이 나오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모르는데 어떡하지? 무겁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움을 조금씩 제거해 가셔야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정리하시고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지금 보니까요. 지금 순서가 우리 개념서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 순서대로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책에 보니까 13년도 문제부터 되어 있는데 자, 저와 같이 11월과 12월 수업 들으신 분들은 13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10년도까지 문제 풀었어요. 근데 그 이전의 문제들이 지금 또 여기 기술이 되어 있죠. 그것도 풀면서 제가 이제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을요 압축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되실 거예요. 4월 달에 하시겠습니다. 그 책 맨 앞에다가 우리 필기 좀 할게요. 네. 어디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양자가 계약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 무역 계약이죠. 무역 계약. 무역 계약을 양자가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 셀러를 말하는 칭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뭐 셀러라고도 하고 신용장 관계에서는 베네피셜이라고도 하고 물건을 보내는 자 입장에서는 쉬퍼라고도 하고 컨사이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계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셀러라고 할게요. 아셨죠? 셀러입니다. 셀러. 물건을 판매하는 자. 셀러와 바이어 간의 양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셀러가 우리 처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셀러는 수출자예요. 바이어는 수입자고. 아셨죠? 이 셀러가 계약을 이행할 때는 이런 행위를 해요. 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뒤따르죠? 운송이 뒤따라요. 물건 보내야 되니까. 국제관계이니까. 양자 간에 상이한 국가에 수재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이 수반돼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자, 운송 중에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위험이 있죠. 그러면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중에 한 명이 무엇을 부부하죠? 보험을 부부하죠. 보험이라는 이행 과정이 따라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운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부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자는 뭐를 하냐면 결제라는 행위를 해요. 물건 받았으면 당연히 결제를 하겠죠. 이 쌍무계약 관계예요. 양자가. 결제,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죠?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이행의 과정이 온전하게 끝나면요. 이 계약은요. 깨끗하게 종료가 돼요. 성립됐던 계약이 종료가 되겠죠. 근데 종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미이행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을 하게 되면은 계약은 안 끝나요. 그죠? 그러면 불이행한 쪽이
셀러라고 하면 바이어에게는 뭐가 생겨요? 그에 대한 구제권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CISG에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 행위들을 지금 간단하게 보셨어요. 전체적인 이 무역계약의 메커니즘을 보셨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네, 종료가 안 되면 구제권이 생긴다. 앞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문제에서 협약 문제가 다수거든요. 우리 개념반 수업을 들으시면 우리 관세사 시험의 3대 소스가 뭐예요? UCP, 인코텀즈, CISG 이거죠. 이런 것들을 국제 규정이라고 하는데 국제 협약이라고 또 하면 안 돼요. 협약이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CISG밖에 없다. 나머지 인코텀즈하고 UCP는 협약이 아니다. 법이 아니라 그냥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3대 소스인데 자, 제가요 한국에 소재한 수입상인데요. 한국에 있는 제가 독일에 있는 벤츠 자동차한테 차 한 대를 수입했어요. 자, 수입했어요. 그러면은 이쪽 셀러는요, 독일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독일에 있는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이걸 독일 법역이라고 해요. 독일 법역. 여기를 독일 법역이라고 해요. 여기 한국은 한국 법역이 적용이 돼요. 한국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섭외적 사법 관계라고 해요. 섭외적 사법 관계. 섭외적 그냥 기술하세요. 사법 관계. 이들의 섭외적 사법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섭외사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국제사법이라고 해요. 국제사법. 양자 간의 사적인 거래를 다루는 법이 국제사법이에요. 아셨죠? 이걸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자, 지금 이렇게 좀 자리가 협소한데요.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셀러와 한국에 있는 바이어 간에 적용되는 이들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이 국제사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 있냐면 뭐 있었죠? 첫 번째 비엔나 협약 같은 걸 뭐라고 해요? 국제협약이라고 해요. 국제협약. 국제협약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법의 위치예요. 법의 위치. 법의 위치. 법의 위치. 법이에요. 법. 국제법. 그래서 대표적인 게 CISG죠. CISG. 이런 것들이 국제법이에요. 양자가 CISG 우리 최약국이면 이 CISG라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 있었죠? 국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규칙은 뭐예요? 이건 법의 위치가 아니에요. 아셨죠? 양자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 국제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거 문헌이 들어가야 돼요. 계약서에. 자,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UCP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인코텀즈죠. 이렇게. 네, 인코텀즈. 이건 뭐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쓰겠다라고 계약서에 넣어야 돼요. 준거 문헌. 이번 당해 계약에서는 UCP를 사용하겠다. 인코텀즈를 사용하겠다. 아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모델법이 있죠. 모델법. 모델법은 뭐냐면 이것도 법이에요. 법인데 국제협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래요. 국제협약은 우리 유엔에서 주로 주최를 하는데 유엔에서 이렇게 제정한 협약이 협약으로서 국제법으로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채약국 수가 채워져야 돼요. 최소한 30개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사문화돼요. 의미 없는 그런 법이 돼요. 쓰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채약국 채우는 것이 참 문제인데 모델법이라는 걸 유엔이 제정했어요.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너네 나라에서 국내법을 제정할 때 좀 참고해라. 이 모델법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가 이렇게 모델법을 참고하다 보면 일정 수준 국제적으로 통일화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모델법.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이런 게 다 모델법 참고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델법은 기존에 있던 법들은 우리 모델법을 사용 안 하겠죠.
신생법들. 유엔이 만들어 놨으니까 뭐 전자상가류법 같은 것들, 자, 새로운 법들이 제정될 때 유엔에서 만든 모델법을 참고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존 법들은 이미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나라에서도. 아셨죠? 자, 그래서 모델법. 또 뭐가 있었죠? 약관이 사용돼요. 약관. 그렇죠. 약관은 보험약관 같은 것들. 그렇죠. ICC 약관 이런 거. ICC 약관. ICC 약관. ICC 약관. 그 다음에 5번. 또 뭐가 있죠? 상관습도 그렇죠. 쓰이죠. 상관습. 상관습도 이 섭외적 사법 관계에서 적용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6번. 뭐 있죠? 잘 이동할게요. 6번. 국내법. 그렇죠. 특정한 나라의 국내법이 이 섭외적 사법으로 이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국내법이 무역에서 많이 사용돼요. 역사적으로. 영국은 무역의 강국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예를 들면 SGA.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SGA. 영국의 국내법이에요. 물품 매매법. 또 뭐가 있죠? MIA. MIA 같은 건 영국의 보험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6개가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다시 정리. 셀러하고 바이어가 압축적 정리를 하셔야 돼요.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섭외사법이다. 섭외사법은 이렇게 6가지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거의 이게 나와요. 이거 아니면 대부분이 그냥 영어예요. 그냥 뭐 순서매열이라든가 문법 문제 그런 것들. 정말 쉬운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교재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처음에 우리가 우리 수업의 구성도 교재 구성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뭘 배워야 돼요? 계약의 성립을 봐요.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인코텀즈를 볼 거예요. 인코텀즈. 인코텀즈. 아까 보셨죠? 국제규칙에 해당합니다. 국제규칙. 우리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을 위한 통일규칙이죠. 그렇죠. 정형거래 조건이 뭔지는 아시죠? FOB, CIF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시기마다 상이하게 쓰이니까 아예 통일시킨 거예요. ICC에서. 이렇게 해석하자. 그래서 당해거래에 인코텀즈 CIF로 하기로 하자. 그러면 CIF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인코텀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요. 대금결제. 대금결제와 관련된 것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교재에. 그 다음 네 번째가 운송하고 보험이 기재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는요.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일반 이론. 이런 거 있죠. 뭐 청약이 뭐다. 청약이 뭐죠? 2차를 위해서는 정리하셔야 돼요. 청약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바라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 이렇게 기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꾸 구두로. 네. 청약. 그리고 승낙은 뭐예요? 피청약자가 바라는 청약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인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죠. 네. 승낙.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청약에는 또 어떤 청약이 있어요? 확정력 기준으로?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계속. 아셨죠? 그게 남은 시간 필요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청약과 승낙에서, 이 청약과 승낙을 규정한 국제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CIS죠.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을 공부하셔야 돼요. 몇 조까지? 1조부터 24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에 청약과 승낙의 법리가 담겨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 세 번째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계약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계약서. 계약서 그 원문. 아니면 계약서 조항.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계약서나 조항.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그냥 일반 영어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계약서 서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서신에 대한 순서, 서신의 순서,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출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용어 같은 거. 우리 매매계약이 성립될 때의 일정 부분 용어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정리. 그러나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반드시 숙제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확정 청약하고 불확정 청약이 있죠. 확정 청약이 뭐예요? 유효기간 표시되어 있는 청약. 또 확정, firm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청약. 또 마지막 하나, 취소 불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청약. 이 기억나셔야 돼요. 네. 청약의 효력 발생,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효력 소멸. 청약이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죠? 철회하고 취소하고 또 철회하고 취소하고 거절하고 상대가. 그 다음 뭐 하죠? 반대 청약하고. 그러면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네. 다 하실 겁니다.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네. 나중에 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 인코텀즈.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 몇 문장 정도가 나오는지 자, 정리해드릴 거고.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 결제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큰 그림을 그려요. 환어음이 중요해요. 환어음 문제가 많이 나와요. 환어음. 환어음 문제. 아셨죠? 환어음. 그 다음에 우리 결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있죠? 우리 현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결제 수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세 번째, 환어음. 이거 정리할게요, 나중에. 네. 문제 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안 늦었어요. 지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시간 넘치기 때문에. 결제 방식.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현금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 뭐 있죠? 뭐 COD. 그 다음에 뭐 CAD.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환결제하는 거. 추심은 환어음 갖고 하죠? 그렇죠.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또 정리할게요. 자, 뭐 팩토링도 있고 퍼피팅도 있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결제 방식이. 앞으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결제에선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장에서 UCP가 나와요. UCP 이렇게. UCP.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리 머릿속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웠어요. 여기 2번인가 몇 번에 누구 있었어요? 비엔나 있었죠? 비엔나 이렇게 있었죠? 여기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비엔나, 인코텀즈, UCP 요 세 개가 관세사 무역영어의 3대 소스예요. 핵심. 네, 여기서 20문제 나와요. 20문제. 요것만 맞히셔도 안정적이죠. 그 대신 다 맞히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요거 많이 틀려요. UCP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해드리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해드리는 거. UCP가 많이 틀려요. 요건 좀 쉽거든요. 24조까지는 쉬워요. 그 이유가 어렵지만. 자, 요거 좀 어려우니까 자, 준비하시고. 우리 운송하고 보험은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상권의 운송 내용이 있잖아요. 운송 내용. 뭐 용선 계약도 나오고 뭐 정기선이 뭐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상권이 중요할까요? 운송 협약이 중요할까요? 운송 협약이 중요해요. 운송 협약. 우리 협약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협약이 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협약. 예를 들어서 운송 협약이 뭐 있냐면요. 헤이그가 있어요. 헤이그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헤이그. 그 다음에 함부르크. 네. 요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MT도 있죠. MT. 복합 운송에 관련된 거. 자, 그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비중이 이쪽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
상권에 있는 운송 내용보다는 우리 두 번째 하권에 있는 운송 쪽을 봐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헤이그 규칙. 그런 거 있죠? 네. 함부르크 규칙. 이게 다 하실 거예요. 네. 문제에서. 네. 그리고 종료는 우리 뭐죠? 뉴욕 협약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돼요. 네. 요렇게. 상사중재. 그죠? 상사중재. 상사중재가 뭐죠? 상사중재.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인데 소송에 의한 건가요? 소송에 의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중재인이 제시한 중재 판정문. 중재 판정문이 영어로 뭐였죠? award.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용어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살펴보실 텐데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지금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싹 다.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네. 그런 것이고 보시면은 우리 성립에서요. 거기 써놓으실까요? 성립에서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나와요. 시험에서. 성립에서 12에서 지금 필기하신 거 옆에다 쓰세요. 계약 성립에는 한 12에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인코텀즈는요. 6에서 한 7문제 출제가 돼요. 인코텀즈. 여기 2번 목차. 인코텀즈. 그 다음에 대금 결제 관련돼서는 10문제에서 한 1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자, 그리고 운송보험이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그 계약 성립 쪽에 제가 어떤 거 써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다? 첫 번째 청약과 승낙의 일반적인 이론들. 그 다음 두 번째 비엔나. 세 번째 뭐요? 계약서 조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식 같은 거 나온다고 했죠? 하나만 더 쓰세요. 5번 SGA. SGA도 거기서 적어 놓으세요. SGA. SGA는요, 영국의 물품 매매법이죠. 근데 이게 왜 성립에다가 지금 문제가 기술되어 있냐면 비엔나 협약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메커니즘을. 아셨죠? 비엔나 협약하고 조금 구분해 두겠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운송보험은 협약 쪽에 비중이 넘어가 있다. 기억하시고 3대 소스에서 한 20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 펴보세요. 1번 문제부터 가실게요.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역 서류로 올바른 것은. 네. 요거 여러분, 자,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관세사 시험에서는 처음 나온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네, 1번. 지금 답이 되어 있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단어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줄에 outlining 있죠, 중간에. 그게 개요란 뜻이에요. 개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자, 이 단어는 외워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finalized라고 있죠. 그게 마무리 짓다란 뜻이에요. 마무리 짓다. 일단 써 놓으시면, 정리해 놓으시면 복습하실 때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non-disclosure agreement이라고 있죠. 그 세 단어 합쳐서 기밀유지협약이란 뜻이에요. 기밀유지협약. 기밀유지협약.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미 푸신 문제예요. 자,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근데 빠르게 한번, 자, 답을 한번 내보시고, 사실 풀어는 봤지만 다시 보면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흩어져 있다가 계약 쪽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또 달리 보여요, 문제가. 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류는요, 이 서류는요, 개요랍니다. 어떤 개요예요? 자, 우리 합의죠, 합의. 합의에 대한 개요래요. between 두 명이나 그 이상의 당사자 between 사이에 뭐 전에 계약이 자 종료되기 전에 우리 확실히 마무리 짓기 전에 before이 앞에 붙었으니까요. 그것은 닮았습니다. 뭐랑 닮았다? 서면 계약이죠. written이니까 서면 계약과 resemble하다. 닮았다. 그러나 보통 뭐가 아니다. 자, 우리 여기에 빨간색 밑줄 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binding upon 하면 뜻이 뭐다?
예, 요거는 뭐예요? 구속하다죠.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자, entirety가 뜻이 뭐냐면 전체란 뜻이라서 전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전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고 자, 그리고 이 서류에 많은 것들은 그러나는 그냥 삼각형 하시고요. 포함한다. 뭘 포함한다? 프라비전에다가 빨간색 밑줄. 프라비전이 뜻이 뭐예요? 이게 규정이란 뜻이고 조항이란 뜻이에요. 많이 나와요. 우리 협약이나 우리 그런 곳에서. 규정을 포함한다. 어떤 규정이냐면요. 우리 구속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뭘 구속하냐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기밀 유지 협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는 커베넌트가 뜻이 뭐죠? 합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적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인구 페이스 하면 뜻이 뭐예요? 선의로, 그죠? 선의로 우리 그거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유통할 수도 있고 네고시에이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서류들은요 또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우리 뭐로써? 구속하는 것으로서. 자, 당사자를 만일 너무나 자, 그게 여기 formal contract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 계약과 너무 그것이 닮아 있다면 자, 그리고 가깝게란 뜻이고 그 당사자들을 자, 우리 구속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요.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credit acceptance financing 하면요. 이게 우리 인수금융이에요. 그렇죠. 인수금융이라고 쓰세요. 인수금융서, 뭐 차관금융 이런 거예요. 우리 수출입하고 관련돼서 우리 은행이 신용장을 우리 개설할 때 우리 수입 어음 같은 것들을 우리 인수나 할인해서 지급할 때 뭐 이런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자, 우리 인수금융서. 두 번째는 뭐예요? Letter of Guarantee. 이게 LG죠? LG가 뭐예요? LG. 우리 옆에다 쓰실까요? 운송에서는 뭐예요?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예요. 이렇게 쓰세요. 운송에서는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그리고 운송이 아닌 그냥 일상에서는 뭐로 쓰이는 거예요? 옆에 쓰세요. 그냥 보증장이에요. 보증장. 내가 뭔가를 보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LG가. 근데 운송에서는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입화물 선취보증서가 뭐예요? 화물은 도착했지만 BL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게 LG죠. 그렇죠. 네,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리고 3번. 요게 정답이에요. Letter of Intent. 자,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게 의향서예요. 의향서. 네, 의향서. 3번이 의향서. 처음 등장했죠. 우리 시험에서는. 4번은 이게 배상장이에요. 배상장. LI. 자, 파손화물 보상장. 뭐 이런 뜻이죠. LI. 파손화물 보상장. 배상장 또는 보상장. 이거 LI 언제 쓰는 거죠? 더티비엘이 발행되는 경우에 더티비엘 말고 클린비엘을 발급받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류예요. LI. 네가 야 운송사야. 네가 나한테 클린비엘 발급해주는 대신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LI예요. 네, 아시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어터니가 붙었죠. 어터니가 이거 위임장이죠. 위임장. 네, 대리인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 상황을 자 자신을 대리해서 우리 행동할 수 있게 권한 부여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위임장이고 처음 등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우리 계약과 뭐 똑같이 법률적인 효력은 없지만은 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서류. 그래서 LI. 거기 지금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2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거기 밑에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한번 참고하세요. 다음 중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은 이랬어요. 다음 중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문장.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거기 옆에다가 또 쓰세요. 우리 셀러가 바이어한테 아퍼를 했어요.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물론
매수 청약도 있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이렇게 청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승낙을 하잖아요. 업세펀스를.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 승낙을 할 때는 승낙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죠, 여러분? 반드시 승낙은 보내온 청약서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한다? 미러 이미지 룰. 경상의 원칙이 적용되죠. 경상의 원칙.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것만. 자,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이어야 돼. 무조건. 청약의 내용에 어떤 것도 토를 달면 안 돼요. 무조건이어야 한다. 또 뭐 해야 되죠?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 용어 중요합니다. 네. unconditional이어야 하고 absolutely 해야 돼요. 아셨죠?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승낙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내온 청약서와 똑같아야 된다. 우리 어떠한 토를 가격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선적일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우리 승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초반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승낙합니다. 당신의 아퍼를 승낙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승낙이 맞아요. 그죠? 근데 if가 붙은 거 딱 보니까 동그라미. 이거는 지금 토를 달겠다는 거예요. 만일 너가 보장해준다면 무엇을? 선적을 보장해준다면 언제까지? 9월 동안에 10월이 아니라 이랬죠 지금. 그러면 뭘 변경한 거예요 지금? 선적일을 변경한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적이 아니죠. 그럼 승낙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받아들일 거예요. 자, 당신의 승낙을. 자, 우리 여기 보실까요? 5월 12일자 당신의 청약을 받아들일 거예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첫 번째 거래를 너와 함께 어떤 실행하기 위해서 12일자 그 청약을 받아들일게요. 다른 토가 안 달렸죠? 조건 안 달렸죠? 이거 승낙 맞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요? 2번이에요. 그죠?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3번 보세요. 우리는 뭐 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너의 아퍼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일 선적이 자 6월 달에 이루어진다면. 틀렸죠? 네,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이건 거절이죠? 거절.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 중에 거절이에요. 그리고 여기 1번은 뭐가 되죠? 예, 반대 청약이죠. 카운터 어펄이 되겠죠? 카운터 어펄. 이거는 거절이에요. 이건 거절. 네, 당신의 청약에 대해서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보시면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승낙할 것이다. 너의 청약을 만일 가능하다면 디스카운트가 가능하다면 요 표현 5%의 할인이 가능하다면 오프의 동그라미. 오프가 중요해요. 오프는 여기에 절대로 from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법 문제도 나오거든요. from 하면 안 되고 항상 할인에 관련해서는 5% 오프 하셔야 돼요. 5% 오프. 우리 계약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걸 정리하시면 뭐뭐뭐 퍼센트 디스카운트가 붙을 때도 있어요. 디스카운트 오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몇 퍼센트의 할인이에요. 근데 얘가 없을 때도 있고요. 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 자, 제가 5% 할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 5% 디스카운트 오프 하거나 5% 디스카운트 하거나 5% 오프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아셨죠? 두 개 다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쓰거나.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는 오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고 from이 붙잖아요. 그럼 할인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아셨죠? 여기에 그럼 디스카운트 앞에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여기 from 하시면 안 된다. 가격을 5%만 할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세요. 명사가 붙었죠. price.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붙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죠. 해석 못해도 우린 돼요. 다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붙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예요. 그래서 너가 제시한 가격의 5% 할인이 가능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다. 할인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 청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기 초반은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1번에서 보시면 if가 있잖아요. if가 있으면 조건부 승낙이에요. 그죠? 근데 조건부 승낙이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이고요. 이런 말은 없어요.
조건부 승낙이란 말은 없어요. 조건부 청약은 있어도 조건을 지금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승낙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승낙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네. 그리고 3번. 다음 청약의 내용 중 확정 청약은, 여러분, 확정 청약이라는 게 뭐예요? 정리. 항상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 푸시면 안 돼요. 확정 청약이라는 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유효 기간이 설정돼 있어요. 야, 너가 승낙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는 해야 돼. 난 이런 청약을 너한테 쏘는 거야. 그럼 확정 청약. 두 번째 뭐예요? 네, 우리 확정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firm이라는 firm.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확정 청약이다라는 firm이라는 용어가 달려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죠?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irrevocable.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세 단어. 이게 있어야 확정 청약이에요. 자, 이게 없으면 무슨 청약이에요? 불확정 청약. 다른 말로 하면 자유청약. 그렇죠. 자유청약이죠. 자유청약은 언제까지 승낙하면 돼요? 합리적 기간 내. 아, 잘하시네요. 그죠? 우리 확정청약은 이 기간 동안에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CF. 자유청약. 자유청약이라고 있죠. 그럼 확정청약의 반대예요, 지금. 얘는요, 합리적 기간 내. 그냥 여러분 문제만 풀고 가시면 안 돼요. 관련 소스들을 정리해 놓으셔야지 안 틀려요. 합리적 기간 내에 승낙하는 것이다. 용어. 요거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다음 청약의 내용 중 확정 청약은 해서 보실게요. 1번. 우리는 we are pleased. 우리는 뭐 한다? 아, 기다릴게요. 저 필기하시는데. 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전쟁처럼 공부해요. 이 시험이라는 건 어쨌든 전쟁이잖아요. 그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누군가를. 그래서 여러분 좀 힘차게 열정을 갖고 하셔야 돼요. 여기 좀 덥지 않아요? 덥죠? 여기 좀 덥습니다. 그럼 뭐 순환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we are pleased. 우리는 기뻐요. to offer. offer하게 돼서 기뻐요. you, 당신에게. without engagement 나죠. 가로로 묶어보세요. without engagement. 뜻이 뭐예요? 약정 없이 청약을 하게 돼서 기뻐요. 이거는 확정 청약 아니죠. 약정 없이 확정 청약해서 기뻐요. 우리 보통 청약에 들어가야 될 청약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 청약. 보통 청약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죠? 첫 번째. 계약을 뭐 한다?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예요.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예요. 이게 청약이에요. 청약자가 던지는. 두 번째, 뭐에 구속된다?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그 승낙에 뭐가 된다? 구속된다라는 의사표시해야 돼요. 이 조건이에요. 세 번째, 뭐가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세 가지. 물품, 가격, 수량이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청약이죠. 자, 네 번째 또 뭐죠? 특정인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특정인. 특정인이라는 건 1인일 수도 있지만 다수일 수도 있어요. 제가요,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딱 앞에 계신 이분한테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그건 청약이에요. 당신만 승낙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여기 계신 제 수강생한테만 팔게요. 그러면 제 수강생 아닌 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는 있으나 여하튼 특정인이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만. 아셨죠? 우리 이런 거 있죠? 광고. 그냥 무작위로 막 던지죠. 카탈로그 던지죠. 이런 거는 청약 아니에요. 그럼 뭐죠?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이 뭐예요? 상대가 오히려 나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쓰세요. CF. 제 수업만 딱 들으시면 정리돼요. 남은 게 한 3개월 동안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썼잖아요. 첫날이니까 쓰는 거예요. 다른 때는 PPT로 하잖아요, 제가. 탁탁탁탁 넘기면서. 그럼 여러분 쓰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거든요, 이게. 자, 뭐예요? 예를 들어서 광고, 진열, 때에 있는 우리 물품 가격, 진열대의 상품, 가격표 같은 거, 아니면 뭐 카탈로그, 이런 것들은 특정인한테 날린 게 아니죠. 이건 뭐다? 이거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상대한테 오히려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점원한테 물어보죠. 이거 이 가격 맞아요? 그러면은 점원이 오히려 그래 나한테. 좀 싸게 드릴게요. 그러면 물어본 구매자가 청약 날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쪽이 승낙한 거죠. 판매자가 오히려 가격 깎아줄게요. 당신한테만 원래는 10만 원인데 5만 원에 드릴게요. 그죠? 그렇게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상대한테 우리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거죠, 이건. 오히려 구매 의사를 보이게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건 청약의 유인과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속 없이 던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ithout engagement가 약속 없이잖아요. 옆에다 쓰세요. 가격 없이. 여러분 가격 없이 던지면 안 돼요. 청약이라는 건 가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필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안 그러면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 자, 가격 어떤 약속 없이 던진다? 그럼 청약 아니다. 확정 청약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쁘다. to offer라서. 자, 우리 청약을 하게 돼서 기쁘다. subject to에다가 빨간색 밑줄 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subject to는. 계속 나오죠. subject to가 무슨 뜻이에요? 뭐뭇을 조건으로 해서, 뭐뭇에 따라서. 제가 빨간색 밑줄 쳐드리는 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나와요, 시험에. 자, subject to. 뭐뭇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뭘 조건으로 하냐면, market fluctuation이 뭐예요? 시황, 변동, 조건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널뛰게 하는 거죠. 막 원유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기준으로 해서 가격 던지는 거죠. 자, 이건 확정 청약 아니에요. 가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는 기쁘다. to offer에서 너에게 뭘 offer해서 subject to 또 빨간색 밑줄. 자,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너의 reply 어떤 응답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응답이에요? being received 받게 되는 뭐예요? reply죠. 받게 되는 응답이에요. 여기서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 빨간색으로 쭉 밑줄 쳐보실까요? subject to부터 마지막 2013까지 밑줄. 이게 뭐예요? 2013년 30일까지 내가 너한테 응답 받으면 우리 계약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아셨죠? 이게 바로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이 바로 뭐다? 확정 청약이다. 다시 한번 암기하실게요. 유효기간 뭐다? 첫 번째 유효기간 있다. 아니 다시. 확정 청약이 뭐다? 유효기간 있다. 두 번째 firm이란 단어 있다. 세 번째 irrevocable이라는 취소 불능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때가 확정 청약이에요. 4번 보세요. 우리는 기쁘다. We are pleased. 기쁘다. To offer you. 당신에게 뭐 하게 돼서? 청약하게 돼서. 어떤 청약하게 돼서? subject to. 뭘 조건으로 해서? change without notice. 어떠한 통지 없이 막 변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건요, 여러분 옆에 쓰세요. 실무에서 없어요. 그죠? 실무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한테 알리지 않고 변화된다? 근데 그걸 청약할게. 이건 실무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냥 문제를 위해서 만든 문제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건 실무에서 없다 생각하시고 5번 보시면 We are pleased to offer. 우리는 청약을 한다. 청약을 해서 기쁘다. 너에게 subject to prior sale.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뜻이에요? 선착순 매매가 되겠죠. 선착순 매매.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한테만 이 청약이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늦게 오는 사람한테는 유효하지 않다. 재고 다 떨어지면 네가 승낙해도 물건 구입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한 것들 다 정리하시죠? 지금 이게 조건부 청약이라는 건데요. 기억하시나요? 이거 조건부 청약.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앞 글자만 해볼게요.
subconfer. 뭐죠? subconfer?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두 번째 뭐죠?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또 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 청약되는 걸로만 해볼까요? 뭐예요? 점검 매매 조건부 청약. 그 다음에 청약되는 거. 그렇죠?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지금? 선착순이죠. 선착순. 선착순 우리 매매 조건부 청약. 이렇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2차 때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볼게요.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뭐예요? 청약 셀러가요 던졌어요. 근데 바이어가요 그걸 받고서요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 성립돼요? 안 되죠. 이게 왔다 원래는 승낙을 하면 계약은 바로 성립되는 그 시점에. 그쵸? 근데 바이어가 승낙을 해도 계약은 성립 안 돼요. 누가? 다시 한번 셀러가 최종 확인해 줘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게 바로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청약 아니에요. 아, 잘하시네. 청약 아니에요. 얘는 청약 아니죠, 당연히. 원래는 바이어가 승낙해야 청약되는 건데. 청약 아니죠. 그 다음에 재고 잔류랑 선착순은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입장이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청약이라고 보는 설도 있고 청약이 아니다라는 설이 있어요. 아셨어요? 입장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검매매.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이 뭐예요? 화장품을 써보고서 입금. 써보니까 괜찮아. 그럼 입금하는 거죠. 이건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청약 맞아요. 아셨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얘 청약 맞다.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도 뭐예요? 청약 맞아요. 아셨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아니다. 얘네 두 개는 설이 갈린다. 얘네 두 개는 청약이다. 아셨죠? 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념서 보시면 돼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되셨고, 네. 4번 한번 보세요. 4번. 이 4번은요, 여러분, 딱 10초 안에 답이 나와야 돼요. 4번은 몇 초? 10초. 이게요, 계약서 조항이거든요. 계약서 조항은 여러분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그냥 너 맞추세요 하는 문제예요. 이거 못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저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맞힐 수 있는데, 그, 보기부터 한번 보세요. 1번이 false measure죠. false measure가 뭐예요? 불가 항력 조항.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termination이 있죠. termination은 뭐예요? 그렇죠. 종료인데 이게 해제권 조항이에요. 거기 써보세요. 해제권 조항. 해제권 조항. 터미네이션은 해제권 조항이에요. 계약 종료나 약정 해제권이 열거돼 있어요. 계약 종료나 약정 해제권. 제가 우리 그 이전 수업이나 개념반에 설명 못했던 것들 여기서 많이 할 거거든요. 제가 이래요. 좀 더 머물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요. 좀 더 설명이 하고 싶은 문제들. 그런 걸 여기서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우리 3번에 보시면 CBL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에 지금 ABILITY 붙었죠. 동사가요. C벌이에요. 옆에 써보세요. SEVER. SEVER.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쵸. 사지절단하다는 뜻이에요. 사지절단하다. 사지절단하다. 단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절하다. 사지절단하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validity라는 단어예요. validity는요, 계약의 유효성 조항이에요. 계약의 유효성. 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waiver 조항이에요. waiver 조항. 거기 waiver라고 써 있잖아요. waiver 옆에다가 꼭 이것도 쓰셔야 돼요. 어느 계약서에는요, waiver라고 써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계약서에는 non-waiver라고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웨이버나 넌 웨이버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얘기죠? 왜? 어우, 잘하시네요. 이게 웨이버 조항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가 권리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인데 채무자한테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말일날 돈을 받기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자가 계속 돈을 안 줘. 내가 매달 말일 전날 전화를 해서 내일 돈 주는 날이야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했어요. 내가 전화 안 한다고 해서 얘가 오늘은 전화 안 하네? 그러면 돈 안 줘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란 얘기지.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걸, 즉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웨이벌 조항이에요. 웨이벌 조항. 네, 이거 수업 들으시면 돼요. 네, 똑같다. 웨이버나 넌 웨이버나 똑같다. 자, 거기 한번 써놓으실까요? 서면으로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기 전에는 써놓으세요. 서면으로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기 전에는 나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웨이버 조항이에요. 또는 넌 웨이버 조항. 서면으로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기 전에는 나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뜻이고, 제가 우리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만 빨리 말씀드리고, 자,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잠깐 쉬시면서. 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invalid 있죠. invalid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빨강색으로. invalid. 그 옆에 illegal. 그 다음에 unenforceable. 그 밑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한 계약이 뭐하다는, 무효라는, 또는 불법이라는, 또는 이행 불가라는 것이 앞에 declared 돼 있죠.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조항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무효화된 조항과 나머지 잔여 조항은 사지절단된다. 분류돼서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남은 기간 동안 막판 스퍼트를 하셔야 되고 정신무장을 하셔야 되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범위 전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최선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필기할 게 많아요. 열심히 필기하시고 지금 하신 대로 집에 귀가하시면서 오늘 한 문제는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개념서 보시면서 또 하시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잠깐 쉬실게요. 네.